나무로 울창한 숲 속에서 나무 꼭대기를 바라보면 나뭇가지의 끝자락들이 서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나뭇가지가 서로 수줍어한다고 해서 수관기피라고 부르는데요. 아직 정확한 답은 없지만 식물들이 이런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이 몇 가지 가설에 따르면 나무로 빽빽한 숲 속에서 주변의 다른 나무들의 방해를 최대한 받지 않고 햇빛을 가능한 골고루 받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갖게 되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에 따르면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병충해가 쉽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가설도 있죠. 최근 우리 인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숲속의 나무들도 병충해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사람과 나무뿐만 아니라 우주 속의 은하들이 분포하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은하들이 보여주는 거리두기의 모습이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암흑에너지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은하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대체 그 모습이 어떻게 해서 우리 우주의 가속 팽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은하들의 거리두기가 보여주는 놀라운 우주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평범하게 모여있던 시절을 떠올려볼까요? 혼자서 광장을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둘이서, 셋이서, 친구나 연인과 함께 온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퍼져있는 광장의 사람들 중에서 임의로 두 사람을 꼭 집어서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임의로 두 사람씩을 뽑아서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의 분포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통계적으로 서로 짧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더 유리할 겁니다. 반면 굉장히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을 뽑는 건 훨씬 어렵겠죠. 따라서 이렇게 임의로 뽑은 두 사람 사이 간격의 거리에 대한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가장 짧은 간격의 경우부터 훨씬 먼 간격의 경우로 갈수록 그 빈도가 점차 가파르게 줄어드는 이러한 모양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2m 정도씩 간격을 둔 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대강 평균적으로 2m씩 사람들이 간격을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중에서 임의로 두 사람을 뽑고 그 두 사람이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재서 그 거리들의 분포를 본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번에도 훨씬 짧은 간격을 두고 있는 두 사람을 뽑기가 훨씬 쉬울 것이고 굉장히 먼 거리를 두고 떨어진 두 사람을 뽑는 것은 훨씬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재밌게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 2m 정도의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는 두 사람을 뽑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결국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사람들의 거리 간격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앞선 경우와 달리 약 2m 정도에서 살짝 빈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을 때 우린 광장에 있는 사람들 중 임의로 두 사람씩을 뽑아서 그 두 사람들이 서로 얼만큼의 간격을 두고 벌어져 있는지 그 간격의 분포를 비교하면 지금 대략 얼마 정도의 간격으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주에 분포하는 은하들을 대상으로 이와 똑같은 분석을 시도하면 우주 전역의 모든 은하들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두기가 강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분포하는 은하 두 개를 임의로 뽑아서 그 두 개의 은하들이 서로 얼만큼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 간격의 분포를 비교했습니다. 이러한 분포를 은하들의 관계함수, correlation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역시 이 은하들의 관계함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두 은하 사이 간격이 아주 짧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은하 두 개가 아주 먼 간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의 빈도는 훨씬 줄어들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분포를 잘 보면 임의로 뽑은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대략 4억 9천만 광년 정도 되는 그 경우의 빈도가 살짝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광장 속의 사람들을 가지고 설명드린 것처럼 우주 속의 은하 역시 그냥 아무렇게나 임의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약 4억 9천만 광년 정도의 일정한 간격으로 우주적인 거리두기가 강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은하들이 이런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은하들에게도 우리처럼 조심해야 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날의 우주에 이런 수많은 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태초에 우주에 존재했던 아주 미세한 밀도의 차이 덕분입니다. 빅뱅 직후 태초의 우주는
아주 미세한 밀도 불균일이 존재했습니다. 주변에 비해서 아주 살짝 더 밀도가 높거나 아주 살짝 더 밀도가 낮은 영역들이 존재했죠. 그 차이는 기껏해야 10만 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미미했지만 이러한 작은 차이는 이후 은하를 형성하는 은하의 씨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비해서 아주 살짝 더 밀도가 높았던 지역은 그 주변의 물질을 조금 더 강한 중력으로 점차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물질이 더 모여들면서 더 높은 밀도의 덩어리가 형성되고 결국 더 강한 중력으로 계속해서 주변의 물질을 더 많이 모으게 되었죠. 반면 원래부터 주변에 비해 살짝 더 밀도가 낮았던 지역은 계속해서 주변의 물질을 빼앗기면서 점차 밀도가 줄어들게 되고 거의 텅 비어있는 보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산 꼭대기의 눈덩이가 조금씩 굴러오면서 점차 그 덩치를 키우는 것처럼 태초 우주의 미세한 밀도 차에서 비롯된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점차 가속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주 살짝 더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물질이 많이 모여들면서 지금의 은하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밀도가 살짝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물질이 모여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우주를 구성하는 두 가지 종류의 물질, 일반 물질, 바리온과 암흑 물질이 모여드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물질은 크게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 물질은 우리에게 익숙한 주변의 모든 물질이 포함됩니다. 별, 가스 구름, 행성, 우리의 몸, 책상, 노트북, 이런 모든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들로 구성된 이러한 물질들을 일반 물질, 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물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빛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빛을 흡수하거나 빛을 방출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빅뱅 직후에 온도가 굉장히 뜨거웠던 초기 우주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빛과 바리온은 함께 뒤엉켜 있었습니다. 초기 우주의 너무나 뜨겁고 높은 밀도로 인해서 수많은 바리온 입자들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었고 거의 입자들로 드글드글하는 입자들의 스프와 같은 상태였죠. 그래서 이 빈틈없는 초기 우주에선 빛조차 새어나올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에선 빛과 바리온이 서로 구분되지 못한 채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반면 암흑 물질은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빛을 발하지도 빛을 흡수하지도 않는 말 그대로 볼 수 없는 유령 같은 물질입니다. 대신 암흑 물질은 그 질량만큼 오직 중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데요. 그 덕분에 초기 우주에서 암흑 물질은 빛과 함께 뒤엉켜서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중력에만 의지한 채 빠르게 뭉치면서 우주의 구조를 다져갈 수 있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가 팽창을 시작하면서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미세하게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빛과 바리온이 함께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우주가 너무 뜨거웠던 초창기라서 바리온과 빛이 서로 분리되지 못한 채 바리온도 빛과 함께 뒤엉켜서 억지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는 마치 잔잔한 수면 위에 돌멩이를 떨어뜨렸을 때 사방으로 둥글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초기 우주에서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마치 음파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던 바리온의 파문을 바리온 음향진동 BAO라고 부릅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흑 물질은 빛과 따로 놀 수 있는 유령 같은 녀석이죠. 덕분에 이들은 빛과 함께 끌려가지 않고 초기부터 중력에만 의지한 채 중심에 잘 모여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흐르고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도 이하로 빠르게 식으면서 처음에 뒤엉켜 있던 빛과 바리온이 드디어 서로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했죠. 결국 바리온은 빛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따로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퍼져나가던 빛은 사방으로 계속 둥글게 퍼져나가는 반면 드디어 빛과 분리되어 나온 바리온은 더 이상 둥글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정체됩니다. 말 그대로 빛과 바리온이 분리되어 나오던 바로 그 순간의 분포로 얼어붙었다고 볼 수 있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완성된 밀도 분포를 보면 초기 우주에서 주변에 비해 밀도가 살짝 높았던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높은 밀도로 물질이 모여들고요. 그 다음으로 그 지점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벗어난 지점에서 물질이 또 한 번 많이 모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형성된 밀도 분포에서 이 두 번째 피크가 중심의 첫 번째 피크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난 지점에 형성되는지를 보면 현재 우주 스케일에서 약 150메가파섹, 즉 광년 단위로 약 4억 9천만 광년의 거리입니다. 이는 앞서 우주에 분포하는 은하들 중 임의로 두 은하를 뽑아서 그 두 은하 사이 거리 간격을 비교하며 확인했던 은하들의 관계 함수, correlation 펑션을 그렸을 때 확인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은하들의 평균적인 거리두기 간격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주 전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은하들 사이의 일정한 거리두기의 흔적은 우리 우주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화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온 음향 진동은 우주의 거리, 스케일을 잴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린 은하들이 약 4억 9천만 광년이란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거리를 둔 채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크기가 정해진 거리두기 간격이 멀어지고 가까워짐에 따라서 우리 지구의 하늘에서 보이는 겉보기 크기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린 굉장히 멀리 떨어진 우주까지의 거리도 잴 수 있습니다. 초신성이 그 일정한 밝기 기준을 가지고 먼 우주까지의 거리를 재게 하는 표준 촛불이라면 바리온 음향 진동을 통한 은하들 사이의 일정한 거리 간격은 길이가 정해진 표준 잣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거의 6년간 우주 전역에 아주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수많은 은하들이 공간 속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하는 정밀한 지도를 그리는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바로 확장된 바리온 음향 진동 분광 서베이, 이보스죠. 천문학자들은 이 보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전에 아주 먼 우주까지 새롭게 확인한 19만 5천여 개의 은하들의 공간 분포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관측한 우주 범위 끝자락에 놓여있는 밝은 퀘이사 6만여 개를 활용해서 초기 우주에서 최근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정밀하게 비교했죠. 흥미롭게도 이 이보스 관측에 따르면 우주는 과거에 비해서 점차 현재로 올수록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에 분포하는 이런 은하들의 거리두기 모습은 바로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해오고 있다는 암흑 에너지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존의 초신성 관측만을 근거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주장했던 앞선 1990년대 후반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일부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계 한켠에선 우주가 사실 가속 팽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재미있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물론 당시의 그 주장은 앞선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초신성의 광도 자체가 우주의 나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초신성 관측 이후로 지금까지 그동안 우주의 가속 팽창과 암흑 에너지를 지지하는 또 다른 종류의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하긴 어렵죠. 이젠 초창기에 제기되었던 초신성 관측 결과뿐 아니라 우주 배경 복사 관측, 세밀한 우주 진화 시뮬레이션,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바리온 음향 진동으로 인한 은하들의 공간 분포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서로 독립적인 관측 결과들이 현재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우주의 가속 팽창과 암흑 에너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선 아직까진 가속 팽창 우주론이 굳건하게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우주 공간 속에 분포하는 은하들의 공간 분포 지도를 정밀하게 그리면서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는데요. 과연 우리 우주는 정말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이런 다양한 방식의 관측 결과로 동시에 지지를 얻고 있는 가속 팽창 우주론이 계속 그 굳건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여전히 놓치고 있는 무언가 있는 건 아닐지, 앞으로 우리 우주의 운명, 그리고 우리 인류의 우주론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